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이제 사회복지 실천 모델들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된 기본적인 실천 기술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실천 기술에 있어서 가치와 또는 윤리 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실천을 하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실천 기술들,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다양한 실천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공부했다라고 하면 자, 이제부터는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울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모델이라고 하는 거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길잡이,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만날 수 있어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나가면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들 중에는 때로는 누군가는 심리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클라이언트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클라이언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클라이언트들은 뭐 관계에 있어,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및 사회적 관계에서의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고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그래서 뭔가 왜곡된 사고 때문에 현재 나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클라이언트들도 만날게 돼요.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들이 주로 호소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로 호소하는 문제들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파헤쳐야 하는 그러한 문제들도 서로 다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주로 호소하는 문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이해하고 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안내자,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게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 내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지금 현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클라이언트들의 경우에는 정신분석 모델을 활용하여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이해하고 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필요한 그런 방법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 정신분석 모델이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또 심리사회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과제 중심 모델, 그다음에 인지행동 모델, 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실은 이번 주차에 정신분석 모델과 심리사회 모델을 한꺼번에 이제 제가 강의 계획에 해놨는데 내용이 실은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강의 시간은 뭐 2시간 혹은 3시간으로 잡혀 있긴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이게 두 개 합하면은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 강좌라서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정신분석 모델만 다루고요. 다음 시간에는 심리사회 모델을 다루면서 중간고사 대비 리뷰를 실시간 줌을 통해서 1시간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심리사회 모델과 줌 1시간을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리사회 모델은 뭐 상대적으로 아주 길게 제가 강의가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2개의 수업을 다음 주에는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심리사회 모델을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인 본 수업 매 1시간만 줌을 통해서 중간고사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회복지 실천 모델 첫 번째 시간 정신 분석 모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신분석 모델을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정신분석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 뭐, 개요,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정신분석 모델은 그러면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어떤 거를, 목표로 해결하고자 하느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신분석 모델이 갖고 있는 이론적인 그런 내용들. 자, 요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교과목을 통해서 많이 배운 내용이에요. 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 과목들을 통해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의 그 기본적인 내용들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깊이 있게 막 다 들어가진 않고요.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또 이것이 우리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측면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신분석 모델이 갖고 있는 개념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뭐 그 다음에 개입 기법, 과정, 이 모델이 갖고 있는 뭐 유용성 내지는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신분석 모델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수업을 할 때 사회복지 윤리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플렉스너라고 하는 학자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했을 거예요. 이제 플렉스너가 사회복지가 과연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이냐라고 반문을 했잖아요, 우리들에게. 특히나 이제 1900년대 초에 1915년에 플렉스너가 이제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은 인보관이라든지 자선조직협회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 그땐 사회복지사라는 용어가 쓰지 않고 그냥 자선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의 활동이 굉장히 이타적이고 보수도 받지 않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전국 대회를 열었어요. 그랬을 때 사회복지사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자선 활동가들에게 당신들의 활동 굉장히 훌륭하다, 이타적인 이런 활동을 돈도 받지 않고 하는 것이 굉장히 대단하다. 근데 내가 봤을 때 당신들의 활동은 그렇게 전문적인 것 같지 않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당신들의 활동은 체계적인 또는 과학적인 이론에 근거한 활동이 아니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그죠?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지혜, 뭐 이런 거를 바탕으로 활동을 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 그러니까 이러한 활동을 하는 당신들의 활동은 전문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큰 돌을 한번 던졌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딱 했어요. 특히나 이제 자선 조직 활동을 하던 메리 리치먼드를 중심으로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 보고 전문직이 아니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막 이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15년 이후에 이제 메리 리치먼드를 중심으로 이제 많은 자선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그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식 근거를 어떻게 찾으면 되지? 뭘까? 뭐가 있을까? 이제 주의를 기울거렸죠. 근데 그 당시에 1920년대, 15년대 요 사이에 서구에서 굉장히 약간 곽광을 받던 이론이 바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을 우리가 접목해서 실천 활동에 활용하면 좋겠구나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 이론을 토대로 해서 뭐 사회 진단이라고 하는 가장 최초의 사회복지 실천 교과서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대학에 그런 어떤 과정을 만들고 그러면서 사회복지가 전문성을 찾는 데 굉장히 기여를 한 그 이론이 바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초창기에 전문성을 확립하는데 아주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이론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론을 토대로 만들어진 모델을 우리가 정신분석 모델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초창기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 모델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어요. 특히나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담소라든지 의료 분야라든지 정신의료 세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과 관련된 그런 영역 쪽에서 많이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분석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체계적인 이론적 토대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유용하게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로이드 이론은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자, 프로이드가 가장 중요한 게 생각했던 게 뭐죠? 프로이드의 이론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무의식의
심리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쓰는 언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미칠 것 같이 힘들어. 그런 힘든 거에 그 근원은 뭘까? 쭉 찾아가 보니까 내 마음속 깊이에 있는 뭐다? 얘다. 무의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기본적인 어떤 힘, 이거를 우리가 무의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무의식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다라고 프로이드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요 안에는 여러분들 무의식은 또 다른 말로 약간 뭐라고 얘기하죠? 본능 내지는 뭐 이따 이드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할게요. 충동, 추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충동.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무의식적인 본능이라든지 충동이라든지 뭐 욕구라든지 자, 이런 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삶에 대한 욕구, 사랑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파괴하고 공격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삶에 대한 사랑에 대한 욕구, 에로스라고 하나요? 그다음에 충동이 파괴적인 욕구를 뭐라 그러죠? 뭐 타나토스라고 얘기하죠. 뭐 이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무의식적인 욕구나 이런 성적인 특히 이제 이 사랑에 대한 거는 굉장히 성적인 그런 욕구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성적인 거, 또 내지 공격적인 이런 욕구, 충동, 본능. 자, 이런 거는요, 어려서의 나의 경험들에 의해서 차곡차곡 쌓여졌어요. 쌓여져서 이것이 나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략 그러잖아요. 만 5세 이전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이 내 무의식 안에 쌓여서 현재의 나의 행동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나는 결정된 채로 살아가고 이것이 웬만해서 성인이 되어서는 그다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로 보여진다라고 얘기하는 결정론적 입장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프로이드는. 특히나 뭐 인간의 성격, 퍼스널리티라고 얘기하죠. 이 구조는 만 5세 이전에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대체로 어디에 많이 쌓여져 있느냐? 우리의 무의식 안에 쌓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적인 것들이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나의 특히 이 어려서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무의식이 나의 성인기의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가 힘든 거에 근원을 쭉 찾아가 보면 어려서의 경험 속에 쌓여졌던 해결되지 않은 무의식적인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이론은 현재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과거예요. 과거에 이미 결정됐다. 라고 하는 거죠. 과거를 중요시하고 그러면 현재는 과거의 축적물에 불과한 거죠. 과거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서 현재 그냥 표출되는 거다. 그래서 현재를 바꾸기 위해서는 과거를 변화해야 된다라고 프로이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어려운 얘기예요. 과거를 어떻게 바꾸지? 과거를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이미 흘러가 버린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과거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시킨다라기보다는 과거에 대한 나의 경험을 이해하고 통찰하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분석, 그러한 접근 방법을 우리가 정신분석 모델이다. 정신분석 이론에서 근거한 그런 방법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뒤에 얘기하겠지만 정신분석 모델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이 클라이언트들이 제시하고 있는 많은 증상이라고 얘기하죠, 증상. 증상은, 뭐에서 나온 거예요? 원인은 무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무의식. 근데 이 무의식은 언제부터 쌓였던 거죠? 나 어려서부터 쌓였던 거죠. 어려서 나의 경험으로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현재 발현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로 나타나는 거죠? 증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의식은 주로 이제 아동기에 엄마 아빠 주요한 양육자와의 경험에서부터 쌓였던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만 5세 이전의 경험이 무의식에 쌓여서 현재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 만 5세 이전에 내가 경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들은 누구와 관련된 경험입니까? 양육자예요. 엄마와 아빠와 관련된 경험입니다. 자, 그러한 경험들이 나에게 쌓였어요. 특히나 그때 경험들이 여러분들 좋은 경험들은 굉장히 이제 무의식 속에 오래 남아 있진 않아요. 주로 해결되지 않은 것들,
아팠던,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나에게 무의식 안에 있어서 그것이 현재 나의 삶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무의식 속에 쌓여있던 나의 갈등을 좀 더 의식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려서의 그 경험에서의 느꼈던 부정적인 것들을 좀 교정하는 것, 그걸 통해서 현재 이 사람이 삶을 효과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게 정신분석 모델이 갖고 있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 모델은 문제를 해결해줘 이게 아니라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영향력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통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랬구나.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인식하게 만들어주고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현재를 잘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런 문제 행동의 원인을 잘 이해한다면 그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왜 그런지 전혀 모르면 어떠한 노력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 모델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통찰하게 만들어주고 과거를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를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한 거. 그래서 너 자신을 알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정신분석 모델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좀 알아야 돼요. 그쵸? 근데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정신분석 모델, 정신분석 이론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정신분석 모델이 갖고 있는 이제 커다란 이제 줄기가 세 줄기가 있어요. 하나는 구조적인 관점. 그죠? 이건 성격의 구성 요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성격을 이루는 구조는 구성은 뭐 이드 이거 스포에거다. 이거를 이제 구조적 관점에서 본 거고 그 다음에 지형화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아, 우리의 인간의 의식 수준은 세 수준으로 나눠 있고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눈다. 자, 근데 이것과 이드 이거 스포에거와 지형학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서로 연결된 관련된 것들이고 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우리의 성격을 이드이고 스포이고, 그 다음에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런 관점으로도 이해해야 하지만, 인간의 성격 발달에 있어서의 그런 발달 단계, 즉, 유전학적 관점이죠. 이 발달 단계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발달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얘의 형성을 이해하는 거고, 이거가 바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 서로 엮여 있는 그러한 관점들입니다. 자, 먼저 뒤로 넘어 예부터 할게요. 이제 구조적인 관점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성격을 이루는 세 가지의 구조는 이드와 이거와 스포이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칸이 좀 넓어서 앞쪽으로 가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드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드. 이드가 갖고 있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드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본능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본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초아라고 얘기하죠. 자, 본능. 자, 근데 이러한 본능은 어떤 거예요? 본능은 굉장히 우리가 인간의 본능 앞서서도 얘기했죠.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은 삶의 본능, 사랑의 본능, 또 내진 파괴적인 본능, 공격적인 본능, 뭐 죽음의 본능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본능과 이러한 충동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굉장히 본능대로 살고 싶어 해요. 뭔가 본능대로 이 본능을 추구하고자 하고 이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고 그래요. 특히나 여러분들 이드라고 하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인간의 성격의 하나의 측면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는 자기가 그쵸. 본능대로 움직이잖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싸고 싶으면 싸고, 울고 싶으면 울고 이러잖아요. 내 본능, 내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예요. 아주 어린 시기에는. 왜? 그때에는 이드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드가 갖고 있는 원리는 어떤 원리예요? 쾌락을 따르는 거예요. 쾌락을 따르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이드는 충동적이다. 이제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1차적인 사고 과정이다.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 원칙을 따르는 이제 그런 성격의 하나의 측면인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분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분화되는 거죠. 이게 한 만 2세 정도예요. 한 18개월을 기점으로 해서 부모로부터 분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즉 신체적으로 분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제 걷기
시작하고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요때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이드만 갖고 있었을 때의 어린 시기, 이제 아기 때는 내가 뭐 싸고 싶으면 싸도 되고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고 뭐 이런 거 내 원하는 대로 쾌락을 따르는 대로 다 모든 걸 하면 됐는데 자, 이제는 18개월이 넘어서면 여러분들 많은 이제 엄마들이 그러죠. 안 돼. 지지, 하지 마.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네. 어떡하지? 막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분화되는 게 바로 자아입니다. 자, 자아라고 하는 거는 그래요. 충동적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이제는 뭔가 나한테 통제가 들어오기 시작해. 엄마가 안 돼, 하지 마. 이거는 돼. 이런 게 막 생겨요. 그럼, 이 통제를 이해하면서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러면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찾을 수 있지라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발달하는 게 자아예요. 자, 그 자아가 갖고 있는 거는 현실과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 사이에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2차적인 사고 과정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현실에서 가능한, 현실에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자신의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의 한 측면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아입니다. 자, 자아가 발달하는 시기는 아이들이 배변 훈련을 하는 시기에 발달을 해요. 흔히 이때가 학문기죠. 이드가 갖고 있는 건 언제예요? 구강기예요. 그래서 자아가 발달하는 건 학문기. 학문기의 배변 활동을 통해서 배변은 여기서 하면 돼. 안 돼. 참아야지. 참았다 있다 해야지. 이거야. 내가 싸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막 싸면 안 되는 걸 아이들이 이해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즉 화장실 가서 응가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뭔가 이제 나의 행동을 현실적으로 조절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발달하면서 자아가 발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초자아는 이제 자아가 이제 만 2세를 기점으로 발달하기 시작한다면 초자아는 만 3세 이후부터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 3세에서 만 5세 사이에 초자아가 발달해요. 자, 이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자아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이거가 발달을 해요. 자, 그런데 초자아는 만 3세에 보통 아이들이 오이디푸스나 뭐 일렉트라 컴플렉스처럼 이제 동성 부모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 부모를 좋아하는 이제 그런 시점이 오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아이들이 이성 부모를 좋아하는데 이제 동성 부모 나의 이제 적대적인 그런 어떤 뭐죠? 상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성 부모, 그 동성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적개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자, 동성 부모에 대한 어떤 동성 부모가 나를 해칠지도 모르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인간의 심리에 있어서, 특히 이제 자아가, 요때 아직까지는 자아만 있는 거예요. 초기 단계에는. 자아가 저 엄마가 내가 아빠를 좋아하는데 딸이 아빠를 좋아하는데 엄마가 나를 해칠 것 같아. 또는 아들이 엄마를 좋아하는데 나의 동생 부모인 아빠가 나를 막 해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아가 순간 불안을 느껴요. 불안이라고 하는 건 심리적인 균형이 깨지는 상태를 불안이라고 보통 프로이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불안감을 느낄 때 이 불안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안이 생기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아가 발동하는 기제를 뭐라 그래요? 방어 기제라고 얘기하죠? 방어 기제가 쭉 나와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불안을 억압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때요? 반동 형성으로 마치 이제 내가 싫어하는 아빠를 좋아하는 척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빠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담기 위해 노력을 한다거나 동일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안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부모님들, 특히 동성 부모님으로부터 느끼는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쓰는 그런 뭐 억압이라든지 반동 형성이라든지 또 내지는 동일시를 통해서 동성 부모가 갖고 있는 가치관, 양심, 도덕성 이런 것들을 배우고 학습해요.
자, 그러면서 발달하는 게 초자아입니다. 초자아는 우리 인격에 있어서 양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그치? 선과 악을 구별한다거나, 아니면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도덕적인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초자아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부모에 의해서 동의시를 통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모두 내면화하면서 발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성격에 구성하는 세 가지의 이드, 이고, 슈퍼에고가 만 5세 정도가 되면은 모두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우리의 성격의 구성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이거고,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이거만 있으면 안 되죠. 적절하게 우리의 본능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드도 필요하고요. 적절하게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슈퍼 에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중에 가장 기능을 잘해야 되는 게 에고예요. 에고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랬을 때 에고가 스포이드와 이드 사이에 어떤 갈등하는 거를 잘 해결해서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럼 중재자, 성격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에고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에고가 너무 강하면 우리가 이제 너무 자기중심적이라고는 하는데, 비교적 그래도 에고가 이드나 스포에고보다는 좀 강하게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이드가 너무 강해요. 여기 이 자리에 이드가 와 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른다일 수도 있지만 너무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렇죠? 별로 생각 안 하고 자기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슈퍼에고가 너무 강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굉장히 성격이 다른 사람한테 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그런 도덕성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경직된 성격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세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데, 그 중에서도 에고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게 가장 건강한 성격을 갖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아를 강화시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과 뭔가 본능적이고 이상적이고 이런 것들을 중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능력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강화시켜주는 게 바로 이제 자아의 힘을 키워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관점으로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도처럼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의식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모든 거예요. 우리가 현재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전의식은 지금 당장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과 전의식의 부분은 주로 이제 자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의식과 전의식, 즉 우리가 느끼는 것들, 인식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 삶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정말 아주 미미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머지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게 다 뭐냐?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 무의식 안에는 초자아와 스포이거와 이드, 원초아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드는 출생 시부터 가지고 태어난 본능이고, 초자아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도덕성, 이성, 양심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얘네들은 항상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 먹을 거야? 안 돼.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무의식 안에서 풀리면 좋지만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면 현재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죠. 이것이 근데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그런 경험들이었다면 현재 나의 증상으로 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실은 잘 몰라요. 이 무의식 속에 있던 거를 잘 몰라요. 근데 이걸 끄집어내서 의식 속에서 자아가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통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정신분석 모델이 하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통찰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내가 그렇구나라는 걸 알면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발달 단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는 흔히 몇 단계로 나누어요? 5단계로 나누죠? 5단계로 나누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의 에너지 중에요. 리비도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리비도라고 에너지는, 성적인 에너지예요.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을 그래서 성적
이론이 심리성적 이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성적인 에너지가 나의 심리 발달을 촉진한다. 그래서 심리성적 발달 이론 또는 심리성적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의식의 심리학이라고 얘기하고 결정론적 이론 이렇게 얘기도 해요. 많은 용어로 쓰입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를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추동, 그 드라이브 걔가 바로 성적인 에너지예요. 근데 그 이름이 바로 리비도예요. 리비도. 자, 근데 이 리비도가 그러니까 욕구가 있다. 성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욕구가 있다. 이드다. 그럼 이드는 뭐예요? 쾌락 원리예요.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리비도가 갖고 있는 성격은 채워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리비도는 인간이 발달하면서 신체를 막 타고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갔다, 항문으로 갔다, 성기로 갔다, 숨었다, 성기로 갔다. 이렇게 5단계를 거치면서 리비도가 막 움직여요. 그럼 리비도가 모여 있어. 그럼 그 에너지가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원하는 욕구를 채워줘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만족스러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나 만족스럽지 않아. 불만족스러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몸은 컸으나 심리적인 거는 그대로 남아있는 고착. 이런 게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타고 다닌다. 그래서 그 단계가, 리비도가 원하는, 모여있는 그 단계에서 원하는 욕구들이 있잖아. 걔를 채워줘야만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게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야. 심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른다? 고착이라고 한다. 고착되면 나중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무의식에 남아있어서 이후에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더라. 자, 이런 맥락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정신분석 모델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구강기는 이제 입에 의한 만족을 하는 데죠. 이제 구강기가 갖고 있는 그 성격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다? 주로 이드만 있다. 이드만 있다. 그래서 채워줘야 돼. 근데 이때 구강 만족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고착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고착이 된다. 그래서 이 구강기에 만족이 되지 않은 고착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뭐 과식하거나 과음하거나 흡연을 많이 하고 즉 입으로 하는 거를 되게 많이 한다는 거야. 그다음 남의 뒷담화 많이 하거나 굉장히 비평을 많이 하거나 빈정거리거나 뭐 이런 사람들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문기는 뭐예요? 항문기는 2세에서 3세네요. 자, 이때는 배변 훈련이 주 활동이잖아요. 즉, 배설물을 참고 보유하는 거, 배출하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쾌감을 얻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뭐다? 자신의 그 구강기까지는 막 싸도 되지만 항문기에 배변 활동을 할 때 막 싸면 안 되잖아요. 이제 외부로부터 뭐가 들어온다? 규제, 통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제가 들어오면서 이 통제를 잘 현실적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항문기가 자연스럽게 만족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응가를 아주 속 시원하게 자연스럽게 즐거운 마음으로 쌀 때 항문기에서 원하는 욕구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제가 있지만 그 통제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쌀 때, 그렇죠? 현실적인 방향으로 잘 해결할 때, 즉 응가는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변기 가서 하는 거죠. 아무데나 싸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잠깐 내가 너무 마려워도 쌀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뭐예요? 현실 원리잖아요. 그러면서 발달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에고라 그랬잖아요. 이때 에고가 발달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원리에 맞춰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발달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이들이 학문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때 너무 강압적으로 한다거나 하면 이제 아이들이 성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강압적으로 아이들이 했을 때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거 엄마가 이제 막 애가 나 하고 싶지도 않은데 막 억지로 막 싸게 한다거나 막 실수했는데 막 야단을 친다거나 이제 그러면 두 가지의 부류의 성격이 되죠. 하나는 어때요? 엄마한테 야단 맞기 싫어서 꼭 참거나 그 다음에 그래 엄마 그랬어? 그래 엄마 맛 좀 봐라 하고 이제 아무데나 막 싸고 다니거나 자 그랬을 때 꼭 참는 아이들은 되게 강박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래요. 그 다음에 수전노는 여러분 노랭이 막 아끼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엄마 그래 나한테 나 욕구를 분출하는 걸 막았어? 엄마도 한번 맛 좀 봐? 막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기 충동 조절을 잘 못하는 이제 그러한 성격으로 발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남근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게 절정을 이루는 시기잖아요. 성기에 모든 게 만족감을 느끼는 게 이제 성기로 다 모여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성 부모한테 관심을 갖고 동성 부모를 적개감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 동성 부모를 싫어할 때, 동성 부모가 나를 해칠 것 같아. 동성 부모에 대해서 내가 적개감을 갖는 거는 굉장히 죄책감을 갖는 일이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불안해지기 시작을 해요. 이런 불안을 이제 프로이드는 거세 불안이라고 얘기하죠. 거세 불안. 이 뜻풀이는 안 할게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불안감을 느끼면 이거를 우리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때 불안을 느낄 때 나타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방어기제라 그랬잖아요. 방어기제 중에 우리는 억압을 한다거나, 불안을 잊기 위해서 아이들이 막 잊어버려, 억압을 해. 아니면은 이제 막 반대로 해. 막 엄마 좋아하는, 아빠죠. 남자아이니까. 아빠 좋아하는 척 해. 아니면 아빠를 닮아가. 자,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가 발달한다? 초자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아이들이 내가 동성 부모를 미워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 이게 다 초자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양심, 죄책감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도덕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초자 도덕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다 속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발달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만 5세, 4세, 5세, 6세 넓게는 이때 아이들의 성격 형성을 이루는 이드, 이구, 스퍼에거가 다 발달해요. 그래서 만 5세 이전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이후에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잠복기는 뭐, 글쎄요. 그렇게 썩 중요하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적인 욕구가 사라진 때가 잠복기예요.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이제 학교 처음이니까 학교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공부하고 친구들 사귀고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야지 막 성 에너지가 막 나오면,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사춘기가 되어서는 성적인 에너지가 분출을 하는데, 자, 이때 나타나는 거는 이제 뭐 2차 성징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이성에 대한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고 이것들을 잘 승화시키는 거. 이성에 대해서 내가 성적 욕구 충족 못하니까 승화시켜줘 여러분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막 갑자기 막 뭐예요? 막 달리는 거예요. 열심히 공차고. 자, 그다음에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는 아닌가? 아무튼 이러면서 자신들의 그런 어떤 성적인 에너지를 분출하고 즉 바람직한 방법으로 이제 승화시키도록 노력하고 또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거에 또 영향을 또 미치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한 이제 그런 이론적인 근거들, 인간을 이해하고 이 사람이 왜 이러지를 이해할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성격의 형성이라든지 발달 단계라든지 뭐 이런 무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토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심리 내적인 것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 정신분석 모델은 그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재 보이는 문제의 근원에 저 심리 내적인 거가 뭐냐 이거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심리 내적인 거를 파고 들어가니 그게 되게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경험들이더라. 그것이 무언지를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각하게 만들어주자. 이제 이거죠. 자. 잠깐 이제 하다가 방어 기제를 넘어가야 되는데 목적을 얘기했죠. 자, 방어 기제. 자, 방어 기제도 우리가 정신분석 모델, 정신분석 이론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방어 기제는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메커니즘인데 어떤 거 나를 막아주는 메커니즘인데 우리가 뭐로부터 나를 막아줘야 돼요? 불안을 느끼는 것부터 해서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불안을 느껴요. 그러면 불안은 심리적 균형이 깨지는 상태예요. 심리적인 균형이 깨지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나타나죠. 심리적 균형이 깨진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면 이제 뭐 그렇죠. 정신 분열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불안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이 이제 불안이 느껴져요. 그러면은 이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여기서는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나를, 에고를 방어해주는 그런 기제가 작동을 해요. 그게 방어기제다. 그래서 방어기제는 우리가 의식적인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인 작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작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기 내면화된 나의 경험과 기억들, 뭐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이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면 우리가 힘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현실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아 능력을 강화시킨다는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불안이 느껴져요. 뭐 불안, 갈등, 뭐 힘들어. 지금 어쨌거나 힘들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균형이 막 깨져 버렸어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가 딱 나타나요. 발동을 딱 해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자신을 싹 보호해주죠. 그러면서 인간이 현실 생활에서 잘 적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면 어떡해? 힘든 기억은 막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왠지 잊어버려져요. 그게 뭐야? 억압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현실에서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날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면서 인간이 그냥 현실에 그것도 긍정적으로 적응한다기보다는 그냥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자, 그랬을 때, 그래서 자아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자아라고 하는 게 아까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이드와 에고, 스포에고 사이에 막 갈등하는 거를 조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너 이대로 해. 너 먹어. 근데 스포에고는 안 돼. 뭐 돈을 훔쳐서 먹는 건 잘못된 거야. 막 얘네들이 갈등해. 막 불안이 막 와요. 그랬을 때 자아는 결심했어. 그래. 돈을 훔치는 건 나쁜 거야. 하지 말아야 돼. 뭐 라든가 아니야. 지금 뭐 어때? 지금 먹고 나중에 갖다 주면 돼. 뭐 이런 역할을 자아가 보통을 해요. 이건 현실적으로 하는데 때로는 너무나 힘든 불안감이 찾아오면 현실적으로 이거를 잘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랬을 때 이제 자아 방어 기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어쨌거나 이제 불안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게 현실적으로 잘 불안을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거나 날조하거나 뭔가 다르게 해석하거나 해서, 이런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서 불안을 감소시켜요. 불안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불안하면은 어디가 아프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을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하던 방어 기제, 무의식적인 어떤 방어 기제를 써서 극복을 하던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방어 기제는 누구나 써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쓰는데 적절하게 쓰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방어 기제가 너무 과도하게 너무 깊이 있게 계속 사용이 되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인간이 쓸 수 있는 정신적인 에너지의 양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에너지를 건강하게 현실에서 적용하지 않고 자꾸 방어 기제로 그 에너지가 자꾸 가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건강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자아를 기능하게 하는 에너지가 적어들어요. 그러니까 자아 기능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아 기능이 무너지면 증상이 발현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어 기제는 너무 많이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방어 기제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 많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갔던 방어 기제는 뭐 억압이에요. 뭐 억압은 이제 너무 수치스러운 경험들을 나의 무의식으로 확 내려다 보내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리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억압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힘든 거를 무의식으로 보내버려요. 근데 이게 무의식으로 보내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뭐 예를 들면 그거죠. 나에게 어려서부터 그런 어떤 성폭행을 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이 억압을 한 거죠. 그때 수치스럽고 막 그런 경험들을 억압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든 살아갔죠. 근데 성인이 되고 이제 결혼을 했을 때 남편과의 제대로 된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그러면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자신의 늘 그렇게 힘들게 있었던 사람을 할아버지가 됐겠죠.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예전에 발생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성폭력, 성폭력, 뭐 가정폭력, 뭐 이런 문제가 막 사회적으로 대두된 시점이 났었던 그런 사례예요. 이제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일생은 굉장히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불행했고, 심리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원만한 결혼 생활도 하기 어려웠던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이 억압을 하니까 건강한 에너지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억압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프거나 뭐 아니면 뭐 소화가 안 된다거나 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억압됐던 게 어디로 많이 나타나요? 꿈꿀 때 많이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반동 형성은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불안을 야기시키고 싶은 여러 가지 충동이나 이런 거를 의식 수준에서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무의식에는 불안했던 게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의식에서는 반대로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 떡 하나 더 준다요. 미워 죽겠어요. 근데 그걸 무의식으로 밀어보내고 의식 수준에서는 아우 예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반동영서. 시험 끝났어. 시험 되게 못 봤는데 미치겠는데 친구들 앞에서 이제 놀까 뭐 이러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사는 남 탓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나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죠? 외부로 돌리는 거죠. 자, 여기 내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 죽겠는데 상대방한테 그러는 거죠. 너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자기가 화를 내는 것 같은데 뭐지? 아니야. 네가 자꾸 나한테 화를 내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잖아.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많이 하죠. 근데 투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어떤 자기 무의식적인 어떤 충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남한테 돌리는 사람들은 자기 반성을 잘 못하는 그런 성격적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투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합리화는 이제 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심포도 이야기 알잖아요. 내가 저 심포도가 셔서 안 먹는 거지 내가 키가 안 닿아서 안 먹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동일시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그대로 담는 거. 닮아야지. 뭐 이런 것들. 실패했어. 근데 이제 실패도 겪어야 돼. 누가 그랬나 보죠. 영웅이 영웅 본 세계에서 나오는 영웅이 이제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좀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안 됐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더 나은 나를 만들어야지, 뭐 이런 거죠. 근데 대치는 그런 거예요. 원래 내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좌절감이나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 비슷한 것을 함으로써 만족감을 얻는 거죠. 이거 잘생긴 이제 남자친구를 사귄 어떤 친구는 또 이후에도 또 비슷하게 잘생긴 남자친구를 자꾸 사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 그다음 뭐 그런 것들 우리가 대치다. 이제 시험 이제 망쳤어요. 에이 다른 시험 볼 거야. 뭐 다른 시험 보려고 그랬어. 뭐 이런 것들. 다른 걸 함으로써 만족감을 얻는 거죠. 비슷한 다른 걸 함으로써 이게 그게 대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어 기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신분석 모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론적인 배경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